그 사람이 프랑스를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간 지 6개월이 지났다.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지. 처음에는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온몸이 아파왔다.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뿌리 깊은 고통은 좀채로 사라지지 않았다. 차라리 내 방에 강도라도 들어와 나를 죽여주었으면 싶었다. 낮 동안에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지 않으려고 무슨 일에든지 열중하려고 노력했다. 상실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내게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실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멋을 부려보거나 진하게 화장도 해보고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껴보기도 했다. 물론 이런 어설픈 노름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었고 잡지를 뒤적일 수도 없었다. 향수 광고나 극초단파 레인지가 연상시켜주는 건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뿐이었다. 길을 걷다 속옷 가게를 지나게 되면 애써 외면했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졌을 때 나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싶어졌다. 그것만이 내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줄 것 같았다. 어느 날 컴퓨터 통신으로 점쟁이들의 주소 목록을 찾아보았다. 목록은 굉장히 길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과 달리다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한 여자 점쟁이의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주소와 전화번호들을 적는 동안 지난날의 A를 생각하며 새 원피스를 고르던 때와 비슷한 희열을 느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말을 듣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덤덤히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라고 대꾸할 것 같았다. 내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한 번은 A와 만나기 바로 전에 베니스에서 혼자 휴가를 보내던 때를 회상했다. 자테르 거리와 지우테카의 뒷골목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되새겨보고 싶었다. 내가 묵었던 라 칼치나 호텔 별관의 작은 방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작은 침대, 구치올로 카페가 내다보이는 창문, 흰천이 덮여있던 테이블, 그 위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지. 나는 그 책들의 제목까지 다 기억해냈다. A와 만나기 바로 전에 내가 묵었던 장소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다 파헤칠 듯이 한 가지씩 거기에 있었던 물건들을 열거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믿음 때문에 정말로 베니스와 같은 호텔, 같은 방에
다시 가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이 시기에 내 생각, 내 행동들은 전부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억지로라도 행복이 넘치던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순 없지만 A가 떠난 지 2달쯤 지난 후부터 나는 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지난 9월부터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A와의 만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월에 알제리 소요라든가 1989년 7월 14일에 흐린 하늘과 더위,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기 전날 밤 믹서를 사들인 일 같은 사소한 일들마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 그러나 차우세스쿠 처형이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따위의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에 하나를 혹은 포구를 한 페이지 정도로 자세하게 써내는 것은 내게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글 쓰는 시기는 열정에 휩싸여 있던 때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립스틱을 고르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때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라. 첫 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썼던 반과거 시제는 끝내고 싶지 않았던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나타내는 영원한 반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전의 기다림이나 전화벨 소리, 만남 대신에 들어앉게 된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다. 지금도 첫 페이지를 다시 읽으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입고 있다가 떠날 때 벗어놓고 간 목욕 가운을 쳐다보고 만지면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글은 나에게,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내게만 의미가 있었던 목욕 가운은 언젠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걸레로나 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막상 이렇게 쓰다 보니 목욕 가운도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덧 4월이 되었다. 이제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A가 생각나는 일은 없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외식을 하는 따위에 일상적인 작은 기쁨을 누려보겠다는 생각에도 그다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채 살고 있다. 잠에서 깨어나도 A가 생각나지 않게 될 언젠가에 비하면 말이다.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은 내 일상에 예전처럼 집요하게 들어앉아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기다림과 갈망으로 가슴 태웠던 지난해 봄, 내가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글에는 사람들이 삶 속에 새겨놓고자 하는 것만이 남는 법이다. 글을 계속해서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읽혀질지도 모른다는 고통을 하루하루 연장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글을 써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한 그런 가능성은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그 필요성의 극에 다다른 지금 써놓은 글을 찬찬히 읽어보니 놀랍기도 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든다. 이런 감정은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것은 출판물이라는 관점에서 비평하는 세인들의 정상적인 가치 기준과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은 자서전입니까? 하는 장래 문제에 대답해야 하고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다는 식으로 억지로 정당화시켜야 하는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종류의 질문은 전형적인 소설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모든 글의 출간을 방해하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아니면 도저히 읽을 수도 없을 만큼 삭제와 교정으로 뒤덮인 원고를 앞에 놓고 있다. 나는 이것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글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트 한쪽에 낙서해 놓은 외설스러운 말이나 사랑의 고백처럼 혹은 아무도 보지 않으리라 확신하면서 조용히 아무 탈 없이 쓸 수 있는 일기처럼. 그러나 이 원고를 다자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책으로 출간되고 나면 나의 순진한 생각도 끝장나고 말 것이다. 전쟁이 터지고 첫 번째 맞는 일요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A의 목소리였다. 잠시 동안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울먹이며 그 사람의 이름만 되풀이해 불렀다. 그 사람도 느릿하게 나야, 나라고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나를 만나고 싶다며 즉시 택시를 타고 오겠다고 했다. 그 사람이 도착하려면 30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 그 사이에 나는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쇼를 걸치고 복도에 나가 그 사람을 기다렸다. 멍청하게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노크도 없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엉망으로 취해서 나를 끌어안으며 비틀거렸고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커피만 달라고 했다. 겉보기에는 그 사람의 생활은 조금도 변한 게 없어 보였다. 동구에서도 프랑스에서 하던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부인이 원하는 아이는 여전히 없는 상태였다. 얼굴이 조금 헬쓱해지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변함없이 38살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손톱이 전에 비해 덜 깔끔했고 손도 거칠었다. 분명 그 나라의 추운 기후 탓일 것이다. 떠나고 난 후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투정을 부리자 그 사람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전화한들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라는 말 외에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덴마크에서 파리의 옛날 주소로 보낸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방바닥에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옷을 챙겨 입고 그 사람이 묵고 있는 개선문 근처의 호텔까지 차를 태워다 주었다. 낭테리에서 퐁드뇌이까지 가는 동안 신호에 걸릴 때마다 우리는 뜨겁게 껴안고 애무했다. 돌아오는 길에 데팡스 터널을 지나며 문득 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 그래 이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거야 하고 다짐했다. 정작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여자가 겪은 일인 것처럼 생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한계에까지 어쩌면 그 선을 뛰어넘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나는 온몸으로 남들과는 다르게 시간을 헤아리며 살았다. 나는 한 사람의 열정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게 되었다. 욕망은 극에 달하고 자존심 따위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무분별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을 신념에 차서 스스럼 없이 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세상과 더욱 굳게 맺어주었다. 그 사람은 내게 절대로 자기에 대해서 글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나의 글은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나에 대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내 삶의 한 부분에 자리 잡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 사람은 이것을 읽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읽으라고 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다만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어떤 부분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나 할까. 어렸을 때 나는 사치라고 하면 모피코트나 긴 드레스 혹은 바닷가에 있는 저택 같은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금 자라서는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사치라고 생각되었다. 지금은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 대해 사랑의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게 사치가 아닐까 생각한다.